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바이든이 얘기하는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실감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을 좀 우유부단하고 힘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친중파라는 네. 이미지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본부장님은 국장님은 이제 강한 사람이다. 아주 뭐 구렁이 뭐 이런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이든의 실체를. 바이든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바이든이 이 별명이 이 엉클 바이든입니다. 삼촌이에요. 이웃집 동네 아저씨 같은. 근데 바이든이 살아온 인생 역정을 보면은요, 집요함과 끈질김, 자기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관철하는 그런 노련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20살 때 바하마로 놀러를 가요, 친구들하고. 근데 거기에 연인이 하나 꽂힙니다. 첫 만남에 눈에 불이 타죠. 네. 첫 부인. 아, 그러니까 첫눈에 반해가지고 첫눈에 반합니다. 결혼까지는 바로 갔군요. 첫눈에 반해서 그 여자한테 달려갑니다. 근데 그 호텔에 있는 여인이어서 그 호텔에 투숙하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자기가 호텔에 타월을, 호텔 이름 찍은 타월을 쫙 걸치고 가가지고 마치 투숙하는 사람처럼. 고급 호텔이었나 보죠. 네. 저는 20살에 30살 상원 의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머지않아 미국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뻥 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 뒷조사를 해보니까 시라큐스 대학에 다니고 있는 걸 알고서 바이든이 모든 걸 접고 시라큐스 대학 로스쿨에 와서 거기에서 구애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아, 그 학교로 아예 학교까지 옮겨가지고 이 집요함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울 만한 것은 뭐냐면 결혼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애완견 2마리를 키우는데 애완견이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애완견의 이름이 한 명은 상원입니다. 시네이터. 허이 시네이터. 애완견 한 개의 또 별명 이름은 가버너입니다. 주지사. 그 자기가 그 꿈을 피우고 그리고 결혼 4년 만에 29살에 상원 의원에 도전을 해서 삼선 의원을 제치고 상원이 되고, 그리고 집요하게 육선을 합니다. 36년간. 자기가 도전하고자 했던 꿈은 반드시 이뤄내는 그런 놀라운 집요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경제전쟁에서 절대 바이든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냥 저희가 그러니까 바이든 현재 미국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현상에만 이렇게 급급한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바이든의 정책은 100년 후에 미국을 바라보면서 1등 국가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지금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역대로 2등 국가를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대 1980년에 일본이 세계 2등 국가로 급속하게 부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신화를 만듭니다. 세계 1등에서 5등 기업이 다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도전해오자 미국이 제2의 진주만 습격 사태가 발생을 했다. 바짝 김연하다. 중국 특명이 떨어집니다. 일본을 죽여라. 1980년 상황입니다. 40년 전의 일입니다. 일본을 어떤 식으로 죽였냐? 바로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WTO 제소.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바로 몇 년 만에 미국이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로 도약을 하고 일본을 추락시키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네. 프랑스, 독일, 일본 국가들을 다 재무장관을 불러가지고 일본 엔화 가치를 2배로 절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몇 년 만에 일본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10,000포인트에서 40,000포인트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일본이 바로 꼬꾸라집니다. 버블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이제 중국과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쟁의 서막은 트럼프가 시작을 했고 종결은 바이든이 종결을 시킬지 바이든이 재선이 된다면 바이든이 중국을 제압하는 그런데 그 제압의 첫 스타트가 5G 반도체의 가장 앞선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화웨이, 위챗, 틱톡. 이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제재를 했냐? 지금 미국의 기술을 활용해서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장비를 생산해서 소재 부품을 화웨이에 납품하지 마라. 납품하면 니네가 거래 끊겠다. 이런 강력한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화웨이와. 네. 그게 지금까지 상황이고 그 강도가 지금 더 강해지고 있는 게 지금 바이든이 내놓고 있는 중국 때리기의 전략입니다. 옐런이 벌써 환율 조작국이란 이야기를 꺼냈고 중국은 이제 무역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벌써 지금 선방을 날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확실한 1등, 독보적인 1등 국가가 되기 위한 그림을 그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일본처럼 과거 네. 주저앉혀야만 된다. 이제 그러한 노력이 아주 강력하고 집요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작은 2017년 12월 달에 백악관에서 나온 백악관 안보전략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전에 미국이 앞으로의 100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첨단 산업 분야, 전기차, 드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주, 항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중국이 10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앞설 걸로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8년쯤 되면은 중국의 GDP가 26조 8천억 달러, 미국의 GDP가 25조 달러로 중국이 세계 1등 국가, 지원 국가가 되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현재의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게 미국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위협으로부터 중국을 저지시키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 10대 첨단 산업,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 드론, 전기차 세계 1등, 드론 세계 1등, 그리고 전지 분야 세계 1등. 절대 지금 미국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태클을 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곳곳에 미국의 기술이 활용이 돼서 부품들이 납품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고리를 끊자. 그 고리를 끊자는 스타트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도 중국의 부품들을 사용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해라 라는 이제 갈림길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또 다른 위기다. 또 다른 위험 요소다. 어떤 분야에 그런 요구가 올지. 저희는 이제 안보 분야를 위해서는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고, 네, 그렇죠.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본, 중국의 시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독보적인 1등 국가가 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의 미중 전쟁, 이 가운데 우리가 파편을 맞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떤 분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친중이라고 생각을 해서 친중적인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네, 그게 바이든 공약을 제대로 분석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인들은 그 실제 굉장히 합리적 판단을 합니다. 그 개인적 친분과 실제 실리적 미국은 기본적으로 실사구시 국가이기 때문에 실리적 정책 결정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제 파트를 또 한번 보면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리쇼링, 그 국내로 다 제조업을 불러들이는 이제 네. 정책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됐잖아요. 네. 많은 돈을 보상을 해주면서 이게 좀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글로벌 체제가 깨지고 이제 각자 도생 국가, 네.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네. 예, 이러한 그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의 최대 공약 중에 하나가 중산층의 재건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창출입니다. 근데 산업화 시대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회사를 옮겨서 거기서 값싼 인건비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그런 구조, 그걸 오프쇼링이라고 했었죠. 네. 그런 구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되고 일자리가 사라졌고 미국인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바이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프쇼링 된 기업들을 리쇼링,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에 생산하는 네. 그렇게 할 때는 세액 공제를 10% 해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번에 내건 공약이 그런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리쇼링을 많은 기업이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건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는 Buy American Act입니다. Buy American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를 정부에서 공공 물품이 다 필요하잖아요. 정부에도 그렇죠. 차가 필요하고 냉장고 필요하고 세탁기 필요하고 뭐 에어컨 필요하고 모든 정부에서 구매하는 정부 예산으로 구매하는 제품은 미국산이 아니면 구매하지 말라. 이게 바이 아메리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 LG전자가 텔레비전을 미국에 제대로 경쟁해서 팔고 싶으면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산으로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결국은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자국우선주의가 자국우선주의를 펴고 있다. 트럼프 때가 자국우선주의가 강했고 센 줄 알았죠. 네. 근데 더 센. 바이든 시대가 오면 이제 다시 글로벌화 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바이든의 실체를 알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이시지만 자국의 이익과 글로벌 경제의 통제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스케일이 더 큰 정책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걱정도 좀 드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결국 이 선진국들이 사실 해외로 이 기업들을 내보냈던 거는 이제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나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인상 요소가 생기는 거 아니냐. 물가의 가격이 상승하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가격이 비싸지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제의 어떤 퇴보 현상.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전혀 달리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천문학적 돈풀기, 경기부양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 8천만 원 미만한테는 1인당 220만 원을 나눠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결정한 그 결정과는 차원이 다른 결정이죠. 그 스케일과 규모 면에서. 규모가.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요 진작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미국이 추진하는 앨런 재무장관이 추진하는 가장 큰 모델이 뭐냐면 하이 프레셔 모델입니다. 하이 프레셔. 네.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돈을 무제한 살포를 해서 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수요가 공급을 앞설 정도까지 돈을 뿌리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바이든의 가장 큰 생각 중에 하나는 오바마 케어 정부가 의료보험을 책임지는
그런 오바마 케어와 같은 바이든 케어를 도입을 해서 실제 국민들이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그렇죠? 의료보험 혜택을 주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게 되면은 그동안 의료보험 없이 지출했던 돈을 아껴서 소비로 이루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했던 그런 식의 상승 효과보다는 훨씬 경기 부양 효과가 더 파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경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돈을 풀면은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럼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해외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뭔가 이익이 상승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차단해 버린 거죠. 보호 우선주의, 그렇죠?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채택을 하니까 그것도 이제 좀 어려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그 비싼 인건비를 가진 그 자기 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어떤 제품들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뭐 로봇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급속하게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확 사라지게 되는 어떤 계기,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와 바이든이 또 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민법의 개정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해서 외국의 아주 똑똑한 인재들의 미국 유입을 막았습니다. 근데 바이든은 야 무슨 소리냐, 미국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미국의 경제를 끌어주고 혁신을 일으켜줄 수 있는 인도, 중국인, 일본인 아무 상관없다. 와서 미국에 그 지식을 주면 더 미국이 부강하고 앞선 국가가 될 수 있다. 결국은 미국의 많은 기업들의 신화는 누가 만들었느냐? 다 이민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구글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바이든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의 생각은 트럼프보다 더 포용적인 글로벌 혁신 인재들 다 데려다가 미국의 차세대 성장을 위한 그런 그 인재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또 탄생되고 또 선순환이 일어나고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신화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문화적 그리고 기업 생태계 풍토를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더 다른 국가의 측면에서는 무섭고 위험한 미국이 또 등장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